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1차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법령집을 보신 분은 또 거의 없으시죠. 법령집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는데 한번 이렇게 펼쳐가지고 쓱쓱 한번 보세요. 네, 쓱쓱 보시면은 구성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죠. 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중간에 막 단이라고 하죠. 단이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3단 법령집이라고 하거든요. 3단 법령집.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당연히 맨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에 해당하는 부분. 그쪽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 이제 법조문 나와 있는 데고 그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맨 처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 시간에 주로 법률 부분만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목표 점수는 75점 이상. 목표 점수는 75점 이상. 안정적으로 맞는 거를 목표 점수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90점대라든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냥 보실 부분만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좀 많이 줄이면서 학습을 할 거거든요. 다른 회계 같은 거에 많이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기본 이론 강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읽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충 읽어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내용은 큰 틀부터 그러니까 숲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형식으로 들어가자라는 내용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가 99%가 그냥 나무만 봅니다. 나무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숲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는 그런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 같은 거는 보실 필요 없고 강의 진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의 진도표 보시면은 1회에서 4회까지 관세법 개론이라고 나와 있죠. 맨 첫 번째.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개론이란 말이 안 붙어 있는데요. 그죠? 그렇죠? 그럼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1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적으로 다 훑어보고 거기에 흐름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5회부터 이제 법조문을 봐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순서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난 시간에 무역영어 선생님이 말을 아마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1차 과목에는 총 4과목이 있죠. 관세법, 그 다음에 무역영어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무역영어, 그 다음에 매소세, 그 다음에 회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관세법이랑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2차하고 연계가 돼요.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1차 때 다져놔야지 2차 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 붙을 정도만. 붙을 정도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1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회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무조건 꽈락은 넘는 걸로. 그러니까 목표 점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나는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꽈락은 넘어. 라는 수준을 그 타겟으로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막 멘탈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뒤에 문제 아예 못 풀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세법하고 무형영어 이 두 개가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데 내소세는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요. 1차에서 관세법이랑 무형영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런 좀 막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맞추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저는 관세법이니까 관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출제되는 내용 자체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지엽적인 부분은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개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죠. 개념. 개념 부분하고 법률 부분.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죠. 요 앞에 있는 게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뒤에 부분은 뭐냐? 행정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 그게 행정명령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0%가 법률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너무 시행령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가지고 법률 부분부터 가져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 부분이라는 내용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서 세관자 이런 것들은 그냥 명사죠. 어떤 사람을 부르는 그냥 고유 명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부과다, 징수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활용.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징수지 뭐 걷어들이는 거지 이렇게 단어를 정의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를 하는 게 개념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가징수다, 뭐 가산세다 이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다 외워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에는 당연히 부가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깨달아야겠죠. 빵꾸를 이렇게 뚫어놨더라도 내가 여기는 당연히 부가지.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개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벌써 60%. 나머지 10%는 어디서 채우냐? 이 법률에서 좀 더 구체화한 게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구체화한 게 시행령이라고 그랬는데 법률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끌어와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어와서 표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시행령 부분에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빼고 끌어와서 추가 설명하는 내용들. 추가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저는 70점 더 맞고 싶은데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려요.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내용이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정리를 했다라고.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제도가 나왔다? 그러면 얼추 이런 내용은 들어가더라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영어는 영어 선생님이 알려주겠죠.
자, 여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분해가지고 3단으로 정리한 관세법 법령집입니다. 정리라는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은 어디입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예. 그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은 3단 법령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아까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이 시행령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매칭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이 법령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이라고 했죠. 위임되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배치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각 조항의 위임 수행 규정이 파악이 쉽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나머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뭐라고 했죠? 행정명령이다. 그래, 행정청에서 만든다. 행정청은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령, 그 밑에 산하기관에서 기획재정부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는 수업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실무 가시면은 이런 법령집 쓰긴 쓰시는데 인터넷으로 다 보시죠. 자,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부터 썼어요. 단점이 뭐냐? 장절관조 제목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장절관조라고 하는 것은 법이 1조부터 330조까지 있어요. 330조까지 있어요. 그럼 구술이 330개가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구술이 330개인데 어떻게 해야지 보배죠? 꿰어야지 보배죠. 꿰어야지 보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330조까지를 구분을 크게 해놨어요. 뭐 1조부터 뭐 13조까지는 뭐 1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장이 1조부터 13장까지잖아요. 13조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세분화해놨죠. 1조부터 4조까지는 1장의 1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점점 세분화됐다. 마지막은 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있으나 그 조보다 더 세분화된 게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 제목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차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는 어렵죠. 자, 두 번째, 스스로 목차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단점이다. 두 번째, 법령 내용 외에 거의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문장을 항상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하게 돼요. 나중에 오해되는 거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오해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 오히려 암기량이 더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각 조문 간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파악은 우리 기본서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기본서가 이제 법령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책처럼 만들어 놓은 게 기본서예요. 거기다 해설도 좀 붙여놓고. 근데 그런 것도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들은 스스로 모아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단점을 나열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주겠다. 뭐 어떤 걸로 프린트물 같은 걸로 보완을 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법령집으로 수험 준비를 한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제끼고 2차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2번은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에는 기본서보다 1회도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죠. 왜일까요? 기본서는 해설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죠.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컴팩트하게 법령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1회독 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확한 구분으로 답안 구성에 우선순위를 두기가 답안 구성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단어들을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에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가거나 아니면 법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내거든요.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거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가 떠오르죠. 법령을 집을 보면 3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령이겠지. 라고 해가지고 이미지화가 굉장히 쉬워요. 뿐만 아니라 법률만 따로 공부하기도 편하겠죠.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다 섞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어디부터 나오나 1장 총칙 그리고 2장 뭐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다 처음 보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 자체가 나중에 익숙해지실 건데 처음에는 이 목차 중에서 장 부분은 좀 암기를 해두시고 있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가 암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단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겁니다. 하루면 충분하죠. 하루면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장을 보면서 과세 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글자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글자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냥 뒤에 뭐 부가징수만 외우던가. 단어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단어 정도만 표현을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단어가 확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거를 다 글씨를 암기해서는 안 된다. 느낌만 암기를 하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래서 13장까지 하시면 돼요. 법의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어느 책을 볼 때나 목차를 보시나요? 목차, 보세요? 그럼 목차를 암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없죠. 근데 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용을 굉장히 함축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그럼 목차의 그 순서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필자의 의식 흐름을 어떤 주요 순서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구난방으로 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도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책 같은 거 보면 머릿말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를 써놓는 게 머릿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총칙이라는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이게 그냥 머릿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 같은 것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머릿말 쓴 다음에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세부 내용이 들어가겠죠. 주제에 맞게 세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었는데 세부 내용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보충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내용은 뒤에다가 보충 규정으로 써놨어요. 보충 규정. 그래서 총칙은 1장 이고요. 나머지 보충 규정은 10장에서 13장까지를 보충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메인 규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과세 가격과 관세의 부가징수, 관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법과 관련된 내용. 자, 3장 보니까 세율이 나오네요. 그럼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세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세금이라고. 4장 보니까 감면 환급 분할 납부. 세금을 뭐 감면해 주거나 그러겠죠.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권리야. 근데 납세자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겠어요. 6장 운송수단 보니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전혀 아닌 것 같죠? 온도 차이가 나요. 갑자기. 그러면 여기서 끊어버리면 되겠죠. 2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더라?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세법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부터 이상해져요. 운송수단이래요. 운송수단. 내용을 보니까 뭐 국제항, 뭐 선박과 항공기, 이게 그 물건 싣고 나르는 그런 것들을 말하나 봐요. 그죠? 또 보세 구역이라는 게 나오네요. 보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세 의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보세 의류 그런 건 아니고 보세 구역 보세가 뭔지 모르죠. 일단 구역 장소라는 내용이 나와요. 장소. 그리고 운송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8장에서는 운송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통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통관. 통관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뜻 들어보기는 했을 수도 있어요. 언뜻 들어보기는. 그럼 여기에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운송수단,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운송 이런 것들을 묶어볼 수가 있겠죠. 뭐예요? 이거 물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류. 그렇죠? 묶여지죠. 물류. 물류하고 마지막 나오는 통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6장에서 9장까지. 9장까지. 물류 및 통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법 내용하고 물류 및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 물류라고 하는 부분은 통관을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관을 위한 게 물류가 되겠죠. 그래서 세법하고 통관 파트가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흐름. 근데 여기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 크게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이 세부 내용도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눠져요. 여기다 같이 씁시다. 같이. 이렇게. 세법 파트도 처음에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칙이라고 하고 여기도 통칙. 여기고 세부 내용. 세부 절차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보충 규정.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이 통칙 느낌인지 어느 부분이 세부 절차 느낌인지를 계속 떠올려서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만 나눠지겠습니까? 이 세부 내용 중에서도 또 나눠지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 숲부터 나무까지 전부 다 이러한 구조로 들어가게 돼요. 집에 가가지고 장을 암기를 하실 때 생으로 암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구조부터 나누신 다음에 이거 암기하시고 여기서 파생해보고 여기서 파생해보고 이런 식으로 숙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세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흐름, 어떤 흐름? 아까 물류와 관련된 흐름, 그 다음에 세법과 관련된 흐름.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두 가지가 어느 부분에서 결합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관세는 언제 부과할까요? 관세는 뭐에 부과할까요? 관세는 언제 걷어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여행해서 돌아오면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뭐 값에다가 세율을 곱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관세 내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세는 이런 표현이 법에 나와요.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한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수입 물품, 관세, 그리고 부과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 아는데요? 모르죠. 왜? 그냥 어느 때 됐을 때 관세라고 하는 것은 뭐 물품 들어왔을 때 관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수입 물품이라는 것도 수입 물품이 뭐야? 정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정의는 못하지만 느낌만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수입, 처음에 수입.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건을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납득하죠? 그렇죠? 이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물품이란 무엇인지. 자, 중국에 물품이 있어요. 이거는 외국 물품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외국 물품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외국 물품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외국 물품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우리나라로 어디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배니까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이 곳을 뭐라고 부른다? 국제항이라고 부릅니다. 국제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국제항에 입항이 되었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거죠. 입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항이 됐을 때 이 물품이 외국 물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도착은 입항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때 입항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항을 했으면은 물건을 내리려고 입항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접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디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내려야 되겠죠? 이 물건을 내리는 행위 또는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이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움직인다 해가지고 하역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내리는 느낌 나잖아, 하역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물건을 움직이는 행위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역이라고 그래요. 내리는 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육이라고 하겠죠. 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순간 수입 물품이 되기 때문이죠. 수입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두에 내리자마자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저 이거 반송할 거였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환급을 해줘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장소를 마련해줘요. 대기 장소. 그 대기 장소가 뭐다? 보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바로 보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징수가 유보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의 징수가 유보된 곳.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물건이 반입되는 것을 제가 수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도 보세구역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반입된 거는 수입으로 보지는 않겠죠. 왜? 대기 장소니까. 그렇죠? 입항을 하게 되면은 이 절차까지를 뭐라고 한다? 하역이라고 합니다. 입항하역. 이 내용 자체가 어느 부분이다? 6장. 아까 6장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운송수단이라고 돼 있어요. 운송수단. 운송수단. 자, 그럼 운송수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운송수단이 외국 물품을 싣고 우리나라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운송수단에서 내린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운송수단이라는 곳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운송수단 입항해서 운송수단에서 물건을 내리더라. 그거를 운송수단으로 구분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송수단 6장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7장 보세구역이 나오죠. 운송수단에서 하역을 하니까 바로 연계가 어디로 돼요? 보세구역으로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보세구역. 어떤 흐름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세구역에 장치했다고 표현을 하고요. 물건을,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했다. 장치. 그리고 이렇게 하역해가지고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런 행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입이라고 해요. 반입을 하고 장치를 하더라. 반입을 해서 장치를 하더라.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 뭐 반송 이런 거에다 두지 말고 무조건 수입에다가만 두시는 게 낫겠죠. 자, 보세구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운송이라는 내용이죠. 운송은 그냥 버리세요. 운송이라고 하는 건 버리세요. 복잡해지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 운송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통관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통관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만 생각을 합시다. 수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수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그렇다는 것은 수입이라고 통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반입하는 것. 지금 이거 여기 반입 써져 있죠? 우리나라에 반입했죠? 이거는 반입이 어디에 반입됐다고 해가지고 반입이라는 단어 써놓은 거예요? 보세구역에 반입됐다고 그래가지고 반입이라는 단어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반입됐다라고 하는 이 수입의 반입이랑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나라에 반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구역에 반입된 거는 신경 안 쓰는 거니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출을 해요, 이대로. 그러면은 이게 외국 물품 상태인 거죠.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외국 물품 자체가 내국 물품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반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반출을 하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관 절차예요.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죠. 이 행위를 말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화물의 주인이라고 합시다. 화물의 주인. 화자로 쓸게요. 이 사람이 행정청에다가 세관장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행정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라고 하는 거죠. 반입하겠습니다. 저 외국 물품 반입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수입신고. 그럼 세관장은 이 신고를 받고 어떻게?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보세구역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봐요. 1번 수입신고. 2번 검사. 그러면 얘가 신고한 나한테 반입된다고 라고 말한 물품하고 가서 보니까 현품하고 일치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뭘 해줘? 처리를 해줘요. 긍정적인 오케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 중에서도 수리라고 해요. 수리. 수리 말고 다른 거 뭐 있겠어? 안 돼, 못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보완 좀 해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수리만 생각합시다. 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2번이 아니죠. 3번이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증명서가 나옵니다. 필증. 그 증명서를 필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수입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서류가 나옵니다. 수입신고 필증. 오케이. 그럼 이 필증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화주한테 주겠죠. 화주가 이 필증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보세구역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내국 물품 됐으니까 물건 이제 찾아가도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 물건을 반출할 수가 있어요. 네, 반출. 내국 물품의 반출. 이게 이제 6장, 7장, 9장. 6장, 7장, 9장. 7장이 굉장히 적죠. 요 파트. 뭐부터 뭐, 반입부터 반출까지. 이게 7장 보세고요. 7장 보세고요. 그 다음에 8장은 안 하기로 했죠? 9장. 이 부분. 여기가 9장 통관. 이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흐름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 9장 통관에다가 이제 뭘 붙이냐? 세법 파트를 붙여요. 세법 파트를 붙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지우면 안 되겠지.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